2023년부터 바로 상대평가로 바뀌는가에 대한 전망을 좀 해봐야 돼요. 이게 좀 충격이 좀 클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밥소장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2023년도 공인중개사에 대한 시험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2023년도 34회 공인중개사는 상대평가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리고 또 지금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를 공부를 하고 계세요. 공인중개사를 1년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2년, 3년까지 이렇게 더 공부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험의 변화가 또 있다면 얼마나 많은 혼란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들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 공인중개사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 인기가 높으냐를 좀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자격 요소가 없습니다. 10대부터 시험을 칠 수 있으니까요. 10대부터 해서 응시가 가능하고, 그리고 절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60점만 넘으면 다 합격증을 주니까,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오고 더 적게 오고 의미 없이 그냥 나만 잘하면 되는 절대평가다 라는 거고요. 또 한 번만 따놓으면, 저 같은 경우도 20년 전에 땄는데 지금도 공인중개사로서의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당장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소를 낸다고 해도 바로 차릴 수가 있는 그런 평생 자격증.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고소득이라는 얘기는 중개 수수료에 대한 얘기인데, 보통 지금 1시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최저시급이 거의 10,000원도 안 되잖아요. 9천 몇백 원인데, 그런데 내가 지금 상가 같은 거 갑자기 1억짜리를 계약했다 하면은 9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중개 수수료도 90만 원이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실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이거 상당히 큰 고소득인데, 내가 만약에 한 달에 상가 5개만 해도 거의 한 400만 원 넘게 내가 벌어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고소득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활용될 수 있는 범주가 상당히 넓다고 생각하세요. 당장에 개인 부동산을 하나 차려도 되고, 그리고 또 법인 부동산 같은데 내가 취직을 한다거나 그쪽에서 팀으로 또 일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경매나 공매하는데 컨설턴트로도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부동산 신탁회사 이런 데서도 일할 수 있고, 또 뭐 이런 것도 있죠. 공무원을 준비하는데 이거 따놓으면 또 가산점 있지 않냐. 물론 공무원 가산점 받으려고 부동산 중개사를 따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공무원 시험도 어렵겠지만 중개업 시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 중개사 자격증이 또 인기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내 개인 투자를 하려는데 부동산을 좀 공부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걸 하는데 이걸 증을 꼭 따시는 거는 저는 좀 말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개사 자격증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전문직을 하기 위해서 따야 되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떻게 바뀌냐라고 하면, 올해 9월 달에 용역이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가 나왔는데, 그 내용들을 조금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 내년도 시험이 어떻게 바뀔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연평균 우리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22,000명 정도가 배출이 되어 있어서 다른 자격증보다 너무 많이 공급 과잉이다, 공급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 근데 줄이는 것들을 이때까지 되게 많이 해왔었어요. 사실 제가 시험을 치고 14회를 제가 땄고, 15회 시험 같은 경우는 역대급으로 어렵게 내서 합격하신 분들이 1%가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서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시험을 치르게 해줘가지고, 얘다 그럼 너네들 다 가져라 이런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난이도 조절이 이때까지 시험을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들을 많이 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누굽니까? 한국인 아닙니까? 그래서 죽어라고 이걸 고시 공부하듯이 해가지고 계속 합격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률 자체 조율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부터는 절대평가 말고 상대평가를 하는 방법은 어떠냐라는 생각을 좀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상대평가 할래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반발이 또 심할 거 아닙니까? 지금 거의 수십만 명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상대평가로 바꾸면 나 어떡해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발을 없애기 위해서 이러한 연구 용역을 좀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어쨌든 공급이 많아지면 서비스 질도 악화될 거고 과당 경쟁으로 해서 사기꾼들도 많이 나올 거고 부작용들이 많을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응시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합격자 수는 많아지는데 또 실제로 개업하는 비율은 또 낮아요. 그러니까 따놓고 보자.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따놓고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시간도 있고 뭐 취미생활 하면서 공부하는 건 너무 좋은 취미생활 아니냐. 물론 취미생활로 시험을 치시겠습니까만 어쨌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너무 비용적으로도 낭비다.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여기 보면 지금 21년 같은 경우에 자격 보유자가 거의 5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 50만 명 중에서 11만 명, 12만 명 정도만 개업을 해서 25% 정도만 개업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75% 정도는 전부 다 농장에 있다. 그래 농장 면허라고 하잖아요. 농장 면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좀 줄이자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 또 한 가지 내용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이건 좀 농장 면허를 어떻게 없애자라는 의견도 조금 포함된 것 같은데 어쨌든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에 정기교육 이외에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를 좀 만들어 보겠다. 이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죠. 부동산 하면은 전부 다 그냥 아무거나 할 수 있어 라기보다는 그 중에서도 난 경매와 공매를 좀 더 잘하는 사람, 그리고 토지에 대한 형질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하는 사람, 나는 빌딩을 잘하는 사람, 나는 원룸에 대해서는 나는 되게 잘한다. 이런 형태로 좀 구분을 하자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여기 보면 나오죠. 부동산 공법, 직업윤리, 부동산 사고 예방 중심의 교육으로 지금까지의 정기 교육 같은 경우는 조금 간단하게 이때까지의 시험에 나왔던 거 똑같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직업윤리라든가 뭐 그냥 사고 예방 중심으로 뭐 정기 교육 한다고 해도 가서 딴짓하다 오면 되는 거 이런 거 하는 형태에서 지금 한계가 많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니냐. 조금 IT가 결합된 프로테크 같은 것들은 중개업자들이 잘 모르지 않느냐. 이러니까 조금 더 교육도 전문화돼서 시켜줄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약간 전문 자격으로서의 위상을 좀 높여주겠다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국토부가 관리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중개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그리고 농장면으로 한 10년쯤 처박아 놓고 있다가 갑자기 나 부동산 할래? 라고 해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사실 중개업법이 계속 바뀌고 있기도 하고 그런 민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바뀌지만은 사실 세법 이런 거 너무 많이 자주 바뀌고 있고 그리고 중개업법들 같은 경우도 지금 실거래가 등록 같은 경우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말고도 전월세 같은 경우도 실거래가 등록을 하게 법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개업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는 개업하기 전에 뭔가 다시 리프레시하게 다시 공부를 시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인데 저는 찬성입니다. 사실 되게 대단히 찬성입니다. 왜냐면 10년 동안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업을 하고 있지 않다가 새롭게 부동산을 차리려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중개 보조인보다 좀 실무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을 걸고 새로 내가 다시 중개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가 더 있죠. 여기 보시면 세부적인 내용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른 나라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다. 국내 제도하고 비교 검토하겠다. 명분을 얻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상대평가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 자격증의 선발 예정 인원을 산정 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감평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관세사, 법무사, 세무사 다들 고시죠. 고시급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에 준용해서 한번 우리도 그렇게 바꿔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중개시장의 규모를 산정해서 적정 공인중개사를 고려를 해달라. 사실 거래 건수 여러 가지 해서 그러면 주택관리사처럼 다른 의미예요. 사실 주택관리사는 너무 시험을 다 떨어지시니까 붙여주려고 이제 상대평가로 바꿨다면 사실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반대죠. 너무 많이 붙으니까 좀 줄이겠다. 줄이는 것도 좀 명분 있게 줄여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상대평가 도입 방식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아예 딱 박혀서 나오죠.
그래서 내년 2월이면 이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게 되는 거에 이러한 내용들도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의 자격 관리에 대한 사항이 앞에선 되게 좋은 의미로 막 얘기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나와서 자격 갱신제.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그랬어요. 우리나라 국가 자격증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해외 국제 자격증 같은 경우는 계속 갱신을 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자격증들이 있었어요. IT 쪽에 자격증들이 그런 게 꽤 많이 있었었는데 그게 초반에는 되게 높은 프라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요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사라졌는데 어쨌든 자격 갱신제, 그리고 중개사고 삼진 아웃제, 그리고 미종사자 자격 박탈,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다들 민감해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공인중개사 중개업을 하려고 따놓은 게 아니라 나 퇴직하면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미종사자라는 게 농장면허인데 농장면허는 자격 박탈을 해버리겠다라는 얘기가 들리면 유예기간이 있겠죠. 그래 되면 전부 다 공인중개사 중개업소를 차리지 않을까 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중개업소 차리는 조건이 너무 간단하거든요. 월세 한 20만원짜리 정도쯤 되는 사무소만 하나 차리면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얼마나 공부를 해서 이걸 땄는데 이거를 박탈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면 다 부동산을 차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자격 박탈이라는 부분들은 조금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 3년 이내에 다시 중개업을 차릴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다거나 다시금 이거를 갱신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들을 만드는 게 더 올바르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의 시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까지는 뭐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서 조금 다시 자격을 줄 수 있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그리고 교육 시스템 개선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긍정적인 형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작년에 좀 많이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자체가 필요 없어진다. 사실 중개업법이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까 계약서는 반드시 중개업소에서 써야 되고 공인중개사 도장이 들어가야 되고 이 서류는 또 5년간 부동산에 비치를 해야 되고 문서 기반의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고 거기다가 물건 설명서도 또 종이로 나가야 되고 이러한 형태가 남아있는 게 중개업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이렇게 해야지라고 우길 게 아니라 부동산 쪽에도 IT가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좀 무시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나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범주가 점차 부동산 업계에도 들어오고 있을 텐데 전문화된 영역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전문 분야별로 조금 더 AI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물건을 좀 더 파악을 한다거나 그런 권리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를 좀 더 강화한 그런 형태가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직방이나 다방이 나왔을 때도 이게 중개업법 위반이다 뭐다 되게 말이 많았었어요. 왜냐면은 중개 물건 설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중개사가 해야 되는 게 맞는 얘기고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IT라는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앱으로 보여주게 된다면 중개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방어적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앞으로의 물결 속에서 또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은 허용을 해주는 방향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사실 지금 우리 이 중개업에 대한 얘기가 택시에서의 뭐 타다 사건처럼 이렇게 번지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택시도 계속 그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방어만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사실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까지 갖는 것처럼 중개업 같은 경우도 뭐 아파트나 원룸 같은 것들은 되게 간단해요. 간단하기 때문에 뭐 직거래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일 것 같고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열어주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의 중개사들이 공부를 더 하셔가지고 그 분야로 더 나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있네요. 중개보조원에 대한 전문 교육을 강화하겠다. 뭐 아직까지 저는 좀 보수적인가 봐요. 이런 부분들은 좀 보수적인 게 중개보조원이 물건을 설명하고 돌아다니는 게 과연 맞나? 사실 뭐 중개업자가 이렇게 많잖아요. 49만 명이나 있는데 중개업자 외에는 중개보조원이 모르겠습니다. 개개인의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중개 보조원을 하다가 난 중개업에 나 소질이 있구나 해서 다시 공인중개사를 따시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중개 보조원의 선을 좀 지켜야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 선 아래에서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해도 되는 거에 대한 역할을 분명하게 해서 교육을 하는 거는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23년부터 바로 상대평가로 바뀌는가에 대한 전망을 좀 해봐야 돼요. 사실 지금 이게
2022년 9월 달에 용역이 발주가 됐을 거고, 그리고 5개월간 연구 용역 결과를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내년 2월경에 이 용역 결과가 납품이 되겠죠. 납품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공인중개사 협회라든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인들하고의 다양한 의견 수립을 좀 하는 시간들도 또 필요해요. 그러면 이게 3월 달은 넘어갈 거라는 거죠. 그러게 되면 아무리 짧게 빨리 된다고 하더라도 5월 달, 6월 달은 돼야지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은 뭐 3개월 만에 땄다, 뭐 4개월 만에 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1년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그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은 이게 절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갑자기 5월달이나 6월달에 상대평가 바뀐다라고 발표가 나왔을 때는 이게 좀 충격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바로 상대평가 적용은 좀 어려울 수 있지 않겠냐, 예측한다면 2024년부터 바뀌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내년도에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파이팅 하시고요. 올해 만약에 조금 안 좋은 결과를 받으신 분들이라도 내년 정도에 더 한 번 더 따보겠다는 노력들을 하시고 또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시려는 분, 그러니까 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팁과 의견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 대한 또 관심에 또 힘이 되고 저희 영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